자, 스윙에서 제공하는 기본 컴포넌트들과 그에 따른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사용해 보는 내용들이니까 예제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윙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컴포넌트들의 계층 구조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AWT의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자바 스윙 패키지의 J 컴포넌트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진 그런 클래스들이 되어지겠죠. 이 중에서 각종 버튼들에 대한 추상 클래스로서 Abstract 버튼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를 통해 푸시 버튼이나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같은 것과 메뉴 항목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다 Abstract 버튼으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버튼처럼 어떤 선택과 관계되어지는 이벤트와 연관이 되어질 것이겠죠. 다만 토글 버튼으로부터 상속받은 애들은 상태를 갖고 있는 버튼들이다 라는 측면에서 아이템 이벤트와 같이 연동되어져서 처리되어질 것입니다. 문자열로 된 입력을 위해서 JText 컴포넌트라는 추상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 만들어진 JText 필드나 JText 에어리아 같은 것들도 있죠. 한 줄로 된 입력이냐 여러 줄로 된 입력이냐에 대한 차이인 것이고, JText 필드를 상속받아서 JPassword 필드라고 해서 반향 문자를 변경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컴포넌트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입력과 관련한 부분들은 주로 키 이벤트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지거나, 혹은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엔터 키 입력되었을 때 액션 이벤트와 같이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 레이블이라는 것은 단순 표시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종종 이벤트와 직접 상호작용하지는 않고 이벤트에 따라 어떤 처리 결과들을 출력할 때 종종 사용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JList나 JComboBox 같은 경우들은 다른 컴포넌트보다는 좀 복잡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어떤 목록을 나열하거나 목록 중에 특정 항목을 선택해 줌으로써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역시 액션 이벤트나 아이템 이벤트 두 가지 모두 다 같이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액션 이벤트는 선택됐을 때 뭔가 작업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컴포넌트들인 것이고, 아이템 이벤트는 선택되는 경우와 또 해제되어지는 경우에 따라서 뭔가 다른 처리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어진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개의 라디오 버튼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사용되어지잖아요. 하나의 버튼이 선택되어짐에 따라 다른 버튼들이 자동으로 해제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서 사실상 액션 이벤트도 아이템 이벤트도 다 적용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벤트 소스가 라디오 버튼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항목이 선택됐을 때 그에 따른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싶다? 그럼 그냥 액션 이벤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되어진 항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지만 해제되어진 항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이템 이벤트를 사용을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컴포넌트 클래스들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J 컴포넌트 클래스의 주요 메서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바 스윙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은 이런 행동들을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컴포넌트 모양과 관련해 가지고서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색상을 설정한다든가 표시 글꼴을 설정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을 것이고, 각 컴포넌트의 위치나 크기와 관련되어진 메서드로 다음과 같은 메서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안에 배치 관리자를 통해서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설정한 값들이 다 무시가 되어질 거예요. 왜? 배치 관리자에 의해서 자동 설정되어지잖아요. 다만 배치 관리자 객체를 이용하지 않고 설정했을 때 설정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보통은 새로운 값을 설정하기보다는 설정되어지는 내용을 얻어오기 위해서 종종 더 많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컴포넌트 상태와 관련되어지는 메서드로 소위 활성화라는 상태가 있는데,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사용자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보통 비활성화되어진 컴포넌트는 약간 회색빛으로 희끄무리하게 표현되어져서 뭔가 사용자 이벤트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기도 하죠. 반면에 가시성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화면에 보일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들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컨테이너들을 위해서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부착하거나 부착되어진 컴포넌트를 제거하거나 혹은 부착되어진 컴포넌트들을 순회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메서드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다만 부착되어지는 순서에 따라 접근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컨테이너 객체에 대해서는 화면이 구성되어지기 전에 모든 구성 요소들을 화면에 부착해 놓는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프레임이 가시화되어지기 전에 모든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다 제자리에 부착되어지도록 작성을 하기 바랍니다. 교재의 예제 11-1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예제에서는 하나의 생성자 안에서 모든 처리들을 다 작성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뭇 예제가 좀 복잡하게 보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앞서서 다뤘던 것처럼 생성자에서는 그저 하나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들만 수행하도록 하고, 화면 구성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은 모두 다 build.gi라는 함수를 두어서 따로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생성자 부분에서는 현재 프레임의 크기나 위치 정도만 설정을 해주면 될 것이고, 구체적인 화면 구성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다 build.gi라는 함수 안에서 처리를 해주도록 수정을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미리 수정을 해놨어요. 자, 같이 살펴보면 현재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프레임의 컨텐트 페인 층에 대한 참조를 얻어오고, 그 프레임에 대한 레이아웃을 보더 레이아웃에서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한 것이죠. 물론 프레임 객체에 대해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명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클래스가 프레임 클래스이다 보니까 현재 나의 컨텐트 페인을 얻어와라 라는 처리를 통해 가지고서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자, 3개의 버튼을 준비를 했고, 3개의 버튼 중에서 set background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각각의 버튼의 색깔들을 배경색이나 전경 색깔 같은 것들을 지정을 했어요. 글꼴의 종류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폰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특정 글꼴을 가지고 있고 특정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크기 20짜리의 글꼴로 설정을 해주었죠. 자,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버튼은 노란 바탕에 색깔을 갖고 있는 좀 큼지막한 글꼴로 버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두 번째 버튼은 set enabled에서 비활성화 시켜버렸죠. 누를 수 없는 상태의 버튼이 되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단계까지는 아직 이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놨다가 특정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활성화해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버튼은 현재 버튼에 대한 액션 이벤트를 연결을 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마지막 방법, 익명 내부 클래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현재 액션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죠. 현재 이 B3라는 버튼에서 액션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리스너 객체가 이를 처리하도록 수행해라 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이 리스너 객체의 이벤트 소스는 오로지 B3 밖에는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핸들러 메서드 안에서는 현재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이벤트가 어디서 왔는지를 일일이 비교해보지 않더라도 현재 이 메서드가 호출되었을 때는 무조건 B3가 호출됐다라고 간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버튼에 대한 XY의 위치값을 프레임의 상단에다가 표시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만약에 내가 버튼의 위치를 수정했다라고 하면 다른 값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버튼에 대해서 적절히 구성을 하고 나면 컨텐트 페인에다가 부착을 해줌으로써 화면 구성을 모두 마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전의 예제에서는 메인 메서드를 프레임 클래스에다가 같이 두지 않고 따로 두었었는데, 교재 예제에서는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프레임을 갖고 있는 클래스 안에다가 메인 메서드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선 예제에서 사용을 해봤던 레이블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단순 문자열을 출력할 때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간단한 이미지를 출력할 때에도 레이블 객체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레이블의 영역이 더 넓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물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스윙 컨스탄스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수값들을 이용해서 정렬 방향 같은 것들도 지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 텍스트를 가진 레이블은 문자열을 생성자의 인수로 지정을 해서 처리해 볼 수 있고, 이미지를 출력하는 레이블은 현재 이미지 자체를 레이블 객체에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소위 이미지 아이콘 객체로 만들어서 레이블에 지정해줘야 한다라는 것만 하나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내가 출력할 이미지 파일은 현재 자바 클래스 파일과 같은 경로에 있으면 되기는 하는데, 우리 이클립스 상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진다라고 하면 이클립스의 프로젝트 경로가 기본 경로가 되어져요. 따라서 파일명만 달랑 사용하게 되어지면 해당하는 이미지 파일이 이클립스의 프로젝트 폴더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고, 교재 예제처럼 어떤 서브 폴더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프로젝트 폴더 밑에 서브 폴더를 두고 그 서브 폴더 안에 이미지 파일들을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예제 11-2번을 살펴보면, 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11주차에 대한 워크스페이스 폴더 아래에 현재 컴포넌트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폴더를 두었어요. 자,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두고 그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클래스 파일은 이 바이너리, 이 bin이라는 폴더 밑에 있지만 이클립스 상에서 실행되어질 때는 프로젝트 폴더가 기본 경로가 된다라는 점만 유의해 주면 되겠어요. 자,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레이블 클래스를 만들었고 생성자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에 대한 설정들을 수행을 했어요. 자, 다만 화면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buildGUI라는 함수를 통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별도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자, buildGUI에서는 프레임의 컨텐트 페인에 대한 참조값을 얻어서 그 컨텐트 페인의 배치 관리자를 단순 배치를 위해서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레이블 객체 혹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레이블 객체 만들어서 각각 컨텐트 페인에다가 추가를 해주었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가운데 정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윙 컨스턴트의 센터라는 속성 값을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컴포넌트는 JButton이라는, 역시 앞서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사용해왔던 그런 컴포넌트죠. 보통 사용자로부터 어떤 선택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이고,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버튼을 지정할 수 있지만 역시 이미지 아이콘을 통해서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버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버튼을 줄 수도 있고, 특히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마우스 접근에 따라서 3개의 준비되어진 이미지를 가지고서 마우스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자에서 지정해주는 이미지가 마우스 커서가 버튼과 연관되어지지 않을 때 기본 상태에서 출력되어지는 이미지이고, 또 롤오버 이미지와 프레스드 이미지 같은 것이 설정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 이미지가 모든 경우에 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제 11-3을 살펴봅시다. 자, 역시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이고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구성을 했어요. 자, 관심 있게 볼 것은 buildGUI인 것이고, 자, buildGUI에서는 프레임의 패널을 역시 단순한 배치를 위해서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3개의 이미지를 각각의 이미지 아이콘 객체로 만들었고, 하나의 버튼 객체를 만들 때 현재 생성자의 인수를 통해서는 노멀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설정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버튼이 눌렸을 때 표시할 이미지, 또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갔을 때 표시되어질 이미지를 부가적으로 더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이게 노멀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마우스 커서가 버튼 위에 올라가면 발생하는 것이 이게 롤오버 이미지가 되어질 것이고,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어지면 출력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간 모양의 이미지가 바로 프레스드 아이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좀 더 입체감 있는 버튼의 동작을 위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가 제공되어져서 연결되어질 수 있다 정도 봐둡시다. 자, 네 번째 나오는 것은 한 줄로 된 문자열 입력을 위한 컴포넌트로서 JTextField라는 컴포넌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JTextField는 하나의 컬럼 수를 지정을 해서 입력창의 크기를 지정해주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어질 것이에요. 키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서 각각의 키가 눌렸을 때 이벤트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 줄로 된 입력을 마무리한다라는 의미로 엔터 키가 입력이 되어지면 액션 이벤트가 발생되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 삼아 봐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텍스트 필드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메서드들은 보면 set editable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그 편집창을 수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때에 따라서 어떤 편집창을 표현해주되 입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하면 희끄무리하게 보여지는데 반해서 이 editable이라는 속성 값을 false로 만들어 놓으면 평상시와 같이 진한 글씨색으로 표현되어지되 오로지 그 내용을 수정만 못하도록 막아준다라는 것이에요. 텍스트 필드에다가 각각의 문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앞에 레이블이나 혹은 버튼과 마찬가지로 setText라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설정되어져 있는 값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getText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 봐두기 바랍니다. 텍스트 필드에 표시되어지는 글꼴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setFont를, 또 텍스트 필드 상에 표시되어지는 문자열의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select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정도 봐둡시다. 자, 예제 11-8 살펴봅시다.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작성을 했고, 생성자를 통해서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들을 하고, 화면 구성을 위해서는 build.GUI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build.GUI에서는 프레임에 대해서 컨텐트 페인팅에 대한 참조를 얻어내고, 역시 간단한 배치를 위해서 기본 배치 관리자를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레이블 객체와 텍스트 필드 객체를 각각 세 쌍 만들어서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플로우 레이아웃의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레이블과 텍스트 필드는 지정된 크기, 즉 자기가 표현되어질 크기만큼씩 화면에 나타나면서 그저 옆으로 배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프레임의 크기가 300바이 150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수직적인 배치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나, 사실 프레임의 폭을 늘리면 모든 컴포넌트들은 옆으로 한 줄로 표시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죠. 사실상 이 예제에서는 그저 레이블에 대한 역할, 또 레이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예제라 배치에 대한 것들은 깊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수직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무조건 플로우 레이아웃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위아래로 배치한다라고 하면 보더 레이아웃이나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배치하고자 하는 항목이 각각 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다만 그리드 레이아웃은 모든 요소를 같은 크기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또 해당하는 영역을 꽉 채워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0x2의 그리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레이블도 텍스트 필드도 같은 크기로 설정이 되어지고, 특히 프레임의 크기를 늘림에 따라 모든 요소들이 같이 균등하게 늘어나는 좀 이런 이상한 모양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기존의 모양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수직적인 배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각을 별도의 플로우 레이아웃을 갖는 패널에 부착을 해서 하나의 패널에 이름과 텍스트 필드를 부착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패널에 학과와 텍스트 필드를, 또 다른 패널에 주소와 텍스트 필드를 각각 붙이고, 그 패널들은 플로우 레이아웃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특정 하나의 패널 안에는 레이블과 텍스트 필드가 옆으로 한 줄로 자기가 필요한 크기만큼씩 배치가 되어지겠죠. 자, 다만 그런 세 개의 패널을 위아래 방향으로 같은 크기씩 배치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 경우에 0x1의 그리드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에 3개의 패널을 부착해주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유지되어지면서 적절하게 컴포넌트들을 배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텍스트 에리아라는 컴포넌트는 텍스트 필드와 다르게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생성자의 인수로 얼마의 크기로 텍스트 에어리아 객체를 만들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역시 이 크기는 현재 텍스트 에어리아가 플로우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에 포함되었을 때만 유효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더 레이아웃이나 그리드 레이아웃이 부착되어지면 현재 배치 관리자가 지정한 크기로 강제 설정되어진다라는 특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이런 텍스트 에어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 줄로 입력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입력한 창의 크기가 입력되어지는 내용을 모두 다 표현하기에 모자랄 수 있겠죠. 즉, 보여지는 창을 넘어서는 입력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때때로 스크롤바가 나타나기를 희망할 것이에요. 자, 다만 텍스트 에어리아 객체 자체로는 스크롤바가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 스크롤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JScrollPane이라는 클래스 객체와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면에 부착되어지는 텍스트 에어리아가 필요시 스크롤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한다라고 하면 텍스트 에어리아 객체를 컨테이너에다가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아 객체를 갖고 있는 스크롤 페인 객체를 컨테이너에 부착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봐두기 바랍니다. 자, 예제 11-9 살펴봅시다.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build GUI라는 함수 안에서 화면 구성을 하고 있고 현재 하나의 레이블과 그리고 텍스트 필드 그리고 스크롤 가능한 텍스트 에어리아 객체를 각각 부착을 해주었어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사실 이 배치 역시 수직적인 배치를 하고 있으나 프레임의 크기를 늘리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항상 위아래로 배치한다 라고 한다면 보더 레이아웃이나 그리드 레이아웃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보면 이 두 가지 요소는 높이가 같지만 얘는 높이가 더 크잖아요. 비균등 분할된 공간에 할당해줘야 되니까 이 경우는 보더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넓은 부분을 보더 레이아웃의 센터에 부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 센터를 기준으로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을 하나의 패널로 묶어서 노스 영역에 붙여주면 되기는 할 것이에요. 자, 현재 이 예제에서는 텍스트 필드에다가 액션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해본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 필드에서 액션 이벤트가 발생되어지면 현재 그 내용을 텍스트 에어리아에다가 추가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헬로우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각각 텍스트 에어리아에다가 누적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고 물론 여기에다가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창처럼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 이 텍스트 에어리아에 대해서 set editable 같은 것을 false로 지정을 해서 편집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현재 출력할 용도로만 사지 이쪽은 아무리 눌러도 사용자 입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체크박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보통 그 여러 개의 항목들을 다중 선택할 때 종종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단순한 문자열을 지정을 해서 이 체크박스의 레이블을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지 아이콘을 지정을 해서 현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체크박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프레임에 대한 기본 구성을 했고 생성자에 소출되어진 build GUI에서 화면 구성을 하도록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미지 아이콘 2개를 설정을 했고 3개의 체크박스를 만들었어요. 사실상 이렇게 여러 개의 체크박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다만 이 예제에서는 간단한 구성을 위해서 각각의 체크박스 객체들을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체크박스의 외곽선을 보여지도록 처리할 것인지 또 체크박스에 대해서 선택 상태의 이미지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세 번째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같이 연동하도록 했어요. 체크박스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두 번째 인자 값으로 boolean 값을 지정한 것은 체크박스가 초기에 만들어질 때 선택 상태로 만들어지도록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 표시가 붙어 있지 않는 빈 체크박스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에다 부착을 해주면 3개의 체크박스가 만들어지되 두 번째는 체크 표시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현재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체크 표시가 붙은 이미지로 설정되어질 수 있도록 또 떼어지면 기본 이미지가 표시되어지도록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체크박스가 동시에 선택이 가능한 형태로 종종 사용되어지는 그런 컴포넌트가 될 것이에요. 체크박스라는 버튼이 눌렸을 때 체크 표시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한 처리는 아이템 이벤트라는 것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템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어지는 아이템 스테이트 체인지드라는 핸들러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그 이벤트 객체의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이템 이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selected 혹은 deselected라는 상수값과 비교해서 선택된 이벤트냐 해제된 이벤트냐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예제 11-5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 두었고 생성자를 통해서 기본적인 프레임에 대한 설정해 주었고
생성자에서 호출되어진 build.GUI라는 함수 안에서 화면 구성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 상단에 내가 판매할 물건들에 대한 가격들을 레이블 객체를 통해서 지정을 했고, 체크박스 3개를 우리 반복문을 통해서 구성하도록 해봤어요. 현재 fruit라는 배열은 체크박스 3개짜리 배열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3번 반복하기를 각각의 체크박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컨테이너에다가 추가해주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3개의 체크박스들이 선택되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체크박스 객체에 대해 아이템 리스너를 통해서 아이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이 핸들러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이 리스너 객체를 각각 연결을 해준 것이에요. 현재 3개의 체크박스가 하나의 리스너를 그냥 공유해서 사용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핸들러 객체를 참조 변수로 만들어서 3개의 체크박스가 공유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누르면 사과 금액만큼 누적 합이 표시가 되어지고, 배를 누르면 사과의 가격에다가 배의 가격을 더한 만큼이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사과를 빼주면 이제는 사과 가격만큼 다시 빠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아이템 리스너 안에는 아이템 스테이트 체인지드라는 핸들러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이벤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선택된 상태냐 아닌 상태냐에 따라서 선택된 상황이면 가격에다가 누적 합을 구할 것이고, 해제된 경우라면 해당하는 과일에 대한 값을 빼는 작업들을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때 이벤트를 발생시킨 항목들을 쉽게 판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getSource라는 메서드를 통해 얻어오고, 그것을 각각의 체크박스 객체와 비교해봐도 되지만, 아이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getItem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체크박스로부터 발생된 것인지를 비교하도록 구성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체크박스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라디오 버튼이라는 것이 있죠. 자, 라디오 버튼은 체크박스와 달리 단일 선택 입력을 받을 때 종종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체크박스와 비슷한데, 다만 라디오 버튼은 한 그룹의 라디오 버튼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일이 필요하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버튼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디오 버튼을 사용을 할 때에는 라디오 버튼들을 생성을 한 다음에 각각의 라디오 버튼들을 하나의 버튼 그룹으로 묶어 주었을 때 비로소 이 하나의 버튼 그룹에 묶인 라디오 버튼들에 대해 서로 배타적인 선택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 버튼 그룹은 화면 배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선택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을 컨테이너에 배치할 때에는 버튼 그룹을 컨테이너에다가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라디오 버튼들을 컨테이너에 부착해줘야 한다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예제 11-6을 살펴봅시다. 자, 역시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했고, build.GUI라는 함수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일을 작성하도록 했어요. 자, 다만 앞서서 다뤘던 예제보다 좀 복잡하다 생각되어져서 build.GUI라는 함수를 세부적으로 다시 역할을 나누어서 구성하도록 작성을 해봤습니다. 생성자에서 화면 구성 부분을 build.GUI로 빼냈듯이 build.GUI에서도 어떤 복잡한 일이 있으면 역시 또 빼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도록 해본 것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이 build.GUI에서는 실제 하나의 라디오 버튼들을 갖고 있는 패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create radio panel이라는 추가의 함수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함수는 패널 객체를 반환할 수 있도록 작성했기 때문에 호출되어진 결과를 직접 컨테이너에다가 추가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create radio panel이라는 클래스 안에서는 현재 이미지 아이콘 2개 만들고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 라디오 버튼들을 3개 생성을 했어요. 각각의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필요한 설정 값들을 설정한 다음에, 자,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버튼 그룹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버튼 그룹에다가 라디오 버튼들을 추가하는 행위와 그리고 패널에다가 라디오 버튼들을 부착하는 행위들을 수행을 해본 것입니다. 버튼 그룹은 배타적인 선택을 위해서, 패널에 추가한 것은 화면의 배치를 위해서 처리한 것이다 라는 것에 유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구성되어진 패널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 따라서 이제 체크박스를 테스트했을 때와 다르게 3개의 버튼들은 독립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하나만 선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라디오 버튼들은 선택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액션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선택과 해제가 일어난다라는 측면에서 아이템 이벤트를 가지고서도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번이고 간에 선택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액션 이벤트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선택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템 이벤트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예제 11-7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역시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인 프레임에 대한 구성을, build GUI라는 함수에서는 화면 구성을 처리하도록 하되, 앞선 예제에서 수정했듯이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라디오 패널과 이미지 패널로 나누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쪽에 회색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이 라디오 패널이고, 이 아래쪽 부분이 이미지 패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면 이미지 패널에 해당하는 과일의 그림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라디오 패널에서는 앞선 예제와 같이 하나의 라디오 그룹에 묶인 다수 개의 라디오 버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또 하나의 패널에 부착을 해서 호출축으로 반환하도록 했고, 이미지 패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단순한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미지 레이블을 이용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 자체는 간단하기는 하는데, 이제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이미지 레이블 객체를 만들어서 패널에 부착해서 호출축으로 반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레이블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함수를 여러 개의 함수로 쪼개어 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 쉬운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각각의 라디오 버튼들에 대해서는 라디오 버튼이 눌렸을 때 이미지를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라디오 버튼들이 각각 이미지 소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시 하나의 핸들러라는 익명 내부 클래스 객체로 만들어진 리스너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핸들러라는 이름의 리스너 객체를 다수 개의 라디오 버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었어요. 자, 다만 이 경우는 각각의 라디오 버튼 중 어떤 버튼이 눌렸느냐에 따라 표시되어질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아이템 이벤트를 이용을 하되 버튼이 선택된 경우에만 어떤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사실 그렇게 처리할 거라면 액션 이벤트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핸들러 메서드 안에서 현재 이벤트 소스를 통해서 이벤트가 어디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통해서 이미지 레이블을 어떤 이미지로 바꿀 것인지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물론 액션 이벤트를 사용할 때에는 이벤트 소스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getSource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 아래 주석으로 처리한 것처럼 getActionComman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문자열로 레이블 값을 얻어와서 비교해보는 방법도 가능할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 전제 조건은 액션 이벤트를 발생하는 모든 요소의 문자율이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과일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액션 이벤트와 아이템 이벤트의 차이점은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액션 이벤트는 한번 선택되어진 항목을 또 선택했을 때에도 액션 이벤트가 발생이 되어져요. 하지만 아이템 이벤트는 선택이 바뀌었을 때에 한해서만 아이템 이벤트가 발생되기도 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스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사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걸 예제를 통해서 다 다뤄볼 수는 없을 것이고, 각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 유지 보수하기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